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로 갈게요. 미국 위성항법 시스템 GPS를 보면, 그러니까 GPS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주경제의 범위가 얼마만큼이고 우주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만큼인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일단 뒤로 하고 GPS부터 보자 이거예요. GPS가 어떻게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지를 알고 나면 우주경제 전체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태동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19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 한 대가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했다.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이 보잉 747 여행기는 항법 오류로 인해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 비행기를 서방의 정찰기로 생각한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민간인 269명의 목숨을 잃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군사용으로 개발 중이던 GPS를 공공재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쩌면 당시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GPS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계기가 되어서 GPS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공공재라는 개념은 모두가 활용하는 거예요. 공원을 특정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만 1조 4천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인프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응용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치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2020년 현재 800개 가까운 기업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GPS로 인해 전 세계 그것만으로 8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기업 가치를 모두 더하면 5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 GPS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우주산업의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의 기초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여러 섹터, 그러니까 6개 섹터 중에 하나예요. 3개 분류하면 한 9개 섹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섹터만 가지고도 이 우주산업의 사이즈를 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운전 경로 표시에서 공급망 조정까지 정말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모든 일을 GPS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버, 옐프, 포켓몬고 이 개발 회사죠. 나이언틱 GPS에 의존하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기업들이 GPS 기반의 기업을 만들고 엑시트 멀티플 690배로 받고 정말 그 많은 사업들을 영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주산업의 가능성을 GPS만 가지고 봐도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택이라는 개념이 나와. 기술 스택. 스택은요 뭐냐면 기술 스택하면 어떤 기술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 묶음.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기술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앞서서 제가 AI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한테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쩌면 어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AI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HBM이 있어야 돼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AI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스택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 기술 스택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우주 기반 기술 스택의 하나에 불과하다. GPS가 말이죠. 세 가지 기술 스택이 있는데 세 개가 묶여서 하나의 우주 산업을 구성하는데 기술 스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GPS는 하나에 불과하다. 근데 그 GPS의 산업성, 경제성 얼마나 컸는지 정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는지를 GPS를 가지고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12년 정도가 산업 혹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탄생한 시점이라고 이 저자는 일컫고 있습니다. 자, 2012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제작 및 발사 업체 스페이스X는 우주정거장에 드래스건 우주선을 보냈다. 드래스건은 화물과 보급품을 우주정거장에 운반한 뒤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다. 이전에 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을 도킹하고 성공적으로 회수한 것은,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다시 회수한 사례는 초강대국 러시아, 중국, 미국 정부 3대 정부밖에 없다.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밖에 없다. 근데 이 2012년의 역사는 뭐냐? 민간 기업이 이 대열에 합류한 거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수준,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없어요. 이런 것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계 정부의 정부 다음으로 민간 기업이 네 번째로,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 설명할 때 3대 경제 주체라고 하죠. 경제학의 기본 3대 경제 주체. 가끔 이제 3대 경제 주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노동토지자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그 생산의 3요소고요. 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 중에 초등학생 자녀 있으면 경제 3요소가 뭐야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이들 다 답변합니다. 경제 3요소. 가계, 기업, 정부. 가계, 기업,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경제의 주체예요. 기업도 경제의 주체고 정부도 경제의 주체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분한 건 뭐예요?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스페이스X. 이렇게 경제 주체로 나열하면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학적 접근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 좀 재밌죠? 근데 경제적 접근이 아니면 또 다른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표현이 경제학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는 분의 저작물이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민간 기업이 이 대열에 합류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시장이 탄생한 거예요. 시장. 기술 혁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술 혁신이라는 걸 그 S커브를 따른다라고 표현해요. 기술 수용 주기가 이렇게 S커브를 따른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시장을 형성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쭉 그냥 기어요. 그러다가 시장성을 확보하면, 시장성을 알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푹 올라갑니다. 주가로 생각하셔도 주가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광범위한 시장에 확대 보급되면 그게 또 시장성을 이게 매출액 증가나 영업이익 증가나 아니면 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개념인데 이렇게 전체 시장의 90% 이상까지 다 포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게 계속 강한 성장세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가요. 이게 S자죠. S자. 이해가시죠? S커브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발표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표현했죠. 뭐라고 했냐면 동해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정되어 있다라고 그 물리적 조사 결과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될 수 있죠. 항상. 그러나 시장성은 어때요? 시장성은 아직 매출액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시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추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물리적 탐사를 했다고 한 것처럼 이번엔 탐사 시추를 해야 됩니다. 탐사. 시험적 시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추봉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시추봉 하나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5개면 5천억이에요.
5천억이 들어야, 적어도 5천억이 들어야 탐사 시추 과정이 있어요. 매출액이 있습니까? 투자 비용만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탐사 시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사업성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24년 하반기에 확인하면 25년 상반기에 그 탐사 시추 결과 시장성 있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석유가 충분히 있다, 가스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 그러면 정말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뛰어들겠죠,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액으로 연결되는, 이게 한참 남았습니다. 실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무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석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채굴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시점은 2035년 정도 돼요. 아무리 빨라도. 뭐 그렇지만 그게 먼저 주가에 반영되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하는 것은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 매출 같은 게. 매출로 봐도 그렇고 주가로 봐도 그렇고, 물론 선행성이 있지만 주가가 마치 그런 S커브를 갖는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캐즘을 뛰어넘는 일. 이제 제가 제 경익남 채널에서도 EV 캐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경익남 시리즈에서. 그래서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어떤 특정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 갑자기 전체 100% 시장으로 확대 보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갤럭시 1이라는 게 처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게 제 기억에 2010년? 대략? 2011년? 이 정도였어요. 갤럭시 1. 왜냐면 제가 국책연구원에 있었는데, 그때 그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무슨 표창을 받았어요. 표창을 받아서 그 표창 상금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럼 1억 원이 그 연구기관의, 연구원들끼리 뭐 합니까?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포상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 연구기관에서 갤럭시 1을 사서 다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갤럭시 1을 이용한 게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년, 11년 이때입니다. 그때 잠깐 돌아가 보면. 근데 그 갤럭시 1이 처음 나왔을 때 1년 만에 전체 다 보급이 확 마무리됐나? 아니죠. 보통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네? 이거 도입되었을 때 내가 이거 사용할까? 비싼 돈을 내고 이걸 사용해볼까? 과연 인터넷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을 갖고 도입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문의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뭐라고 해요? 얼리 어댑터, 혹은 그 앞부분에 있는 계층들을 이노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한 2.5%가 이노베이터, 혁신가,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15%가 얼리 어댑터인데 혁신가 2.5%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13.5%가 얼리 어댑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죠? 15%예요. 여기까지는 시장에 좀 빠르게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해 보니 만족도가 높아요. 그걸 word of mouth라고 표현하는데 구전 효과가 일어나요. 사용 후기가 돌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머저리티로 이동하는 거예요. 머저리티, 메인스트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끝까지, 그러니까 제일 늦게 도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늦죠, 도입이. 다 사용하는 걸 보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걸 보고 나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15% 시장에서 만약에 여기를 뛰어넘으면 엄청난 그 광활한 시장 85%를 추가로 가져가게 되는데, 보통은 거기로 뛰어넘지 못하고 많은 기술이, 많은 신제품이 그냥 거기서 사장돼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혹은 뭐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이런 시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다가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사장되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런 제품 하면 떠오르는 게 개인적으로 시티폰이에요. 시티폰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티폰을 알아드시는 분은, 아마도 40대 이상이신 거고, 40대 미만은 시티폰을 모르실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시장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거기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캐즘을 뛰어넘는 일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상적인 경우에도 대단히 어려운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기존 제품에 만족을 하고 있었으면 이 신제품으로의 수용이 어려워요. 기술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액셉턴스 레벨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이 액셉턴스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 그리고 사용이 편리해. 이렇게 인지하면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기존 폴더폰보다, 그죠? 아날로그식 그냥 기존 인터넷 폰보다 스마트폰이 월등히 나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캐즘을 뛰어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즘을 뛰어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유망 기술이 캐즘을 뛰어넘지 못한다. 캐즘을 넘어서긴 하지만 그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유망 기술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주 경제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어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사장되고 말 수가 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캐즘을 건너는 구간이 오면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S커브를 그린다는 거죠. 캐즘을 뛰어넘는 구간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갑자기 급상승하는 S커브를 만난다는 거죠. 이게 소위 후기 다수 수용자라고 표현합니다. 뭐 얼리 어댑터가 있다면 레이트 어댑터가 있겠죠. 레이트 어댑터. 그 뒤엔 또 뭐 레걸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뭐 학술적인 표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 15% 시장을 뛰어넘는 이걸 이제 캐즘이라고. 캐즘이 원래 지질학 용어예요. 그 땅과 땅이 갈라져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게 쭉 골짜기처럼 빠지는, 이걸 캐즘이라고 해요. 이 지질학 용어를 예를 들면 기술 경제학 아니면 뭐 기술 경영학 혹은 하이테크 마케팅 이런 영역에서 캐즘이라는 그 지리학적 용어를 차용해가지고 경영학, 경제학 용어로 바뀐 컨셉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는 구간에서 S커브를 강하게 그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